D. 영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영화의 스타일, 감독의 스타일.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의 지식과 노력이 모두 필요하지만 이 전문인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감독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한 영화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감독의 스타일은 거꾸로 그 영화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감독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소들. 주제. 어떤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만큼 한 감독과 다른 감독을 명확히 구별해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돈을 대는 제작자에게 고용되어 그저 배우들의 연기와 촬영을 지휘하는 영화 감독이라면 모르되 스스로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는 영화 작가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 영화의 주제라는 문제가 곧바로 그의 스타일을 결정한다. 가령 올리버 스톤 감독은 베트남 문제나 제3세계 문제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즐겨 다룬다. 그에게는 영화가 이들 문제를 점검하고 사회에 고발하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 코스타 가브라스 같은 감독도 정치 문제를 영화로 만드는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닐 조던 감독은 인간의 성숙이란 주제를 주로 다룬다. 분위기나 하나의 모티브 자체가 주제를 형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영화 블로우업은 입자가 거칠어서 알아보기 힘든 사진일수록 영상의 진실성은 더욱 크다는 모티브를 주제로 삼아 만든 영화이다. 히치콕 감독의 영화들은 어떤 명제보다는 독특한 긴장감이나 인간의 긴박한 심리 상태 따위가 바로 주제가 되고 있다.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의 영화들은 영상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장 릭 고다르 감독의 영화는 영화 이론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편집과 촬영, 카메라의 각도나 움직임, 그리고 구도나 조명에서도 감독들마다 차이가 난다. 또 어떤 감독들은 롱테이크를 즐겨 사용하고 어떤 감독들은 기꺼이 편집을 한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감독들 사이에 견해차가 심해서 하나의 영화 이론을 형성하고 있기까지 하다. 짐 자무시 감독은 영화를 제작할 때 편집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며 카메라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거리 풍경을 보여줄 때에는 이동 촬영을 자주 한다.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은 대칭 구도를 대단히 좋아하며 색채 또한 현란한 것을 쓴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화 작가들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고 찍기를 선호하고 서사적인 영화를 즐겨 찍는 빌 오거스트 감독의 영화에서는 이동 촬영을 보기 힘들다. 남성적인 영화를 즐겨 만든다고 알려진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영화 무대는 거의가 밤이며
낮이라도 어두컴컴한 실내이다. 음향 대사나 영화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감독의 스타일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다. 우디 알렌 감독의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대사가 흘러나오며 음악은 재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짐 자무시, 닐 조던 같은 감독의 영화에서는 팝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터 그린어웨이 감독의 영화에서는 특별히 영화를 위해 만든 음악이 쓰이는데 실험성이 강한 그의 영화처럼 영화 음악 자체도 대단히 독특하다. 어떤 영화 감독들은 대사가 정확하게 관객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성을 중시하는 장릭 고다르 같은 감독의 영화에서는 너무나 사실적인 길의 소음 때문에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감독의 영화에서는 쉴 새 없이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어떤 감독의 영화에서는 음악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연기자 대개의 감독들은 캐스팅에 관여를 한다. 연기가 그만큼 영화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감독과 배우가 호흡이 잘 맞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감독들은 늘 스타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며 어떤 감독들은 아마추어 배우들과도 기꺼이 작업한다. 우리는 또 어떤 감독들은 늘 같은 배우들하고만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틴 스코르세지 감독은 로버트 드니로와 택시 드라이버, 성난 황소, 케이프 피어를 만들었고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에는 솔베이크 도마틴과 브루노 간츠가 자주 나오며 존 루리와 로베르토 베니니는 짐 자무시 영화에 자주 출연한다. 스타일이 뚜렷한 영화 작가들 공포의 체험 리들리 스코트 빛과 어둠의 대비 애당초는 여자 둘이서 남자들 없이 그저 며칠간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작은 여행을 즐기려고 했었다. 그러나 바로 첫날 밤 그녀들의 소박한 이 계획은 그만 악몽으로 바뀌고 만다. 소박했어야 할 여행이 죽음으로 가는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다. 영화 텔마와 루이스 이야기다. 두 여자가 남자들의 세상을 체험해가는 것을 소재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낮에는 로드무비의 형식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나 필요한 부차적인 요소이고 정말로 중요한 시간은 모두 밤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은 끝나지 않을 듯한 밤이 드리워진 2019년의 로스앤젤레스이다.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는 도망친 인조인간을 사냥하러 밤의 거리를 어두컴컴한 술집을 조명이 잘 안 되어 있는 아파트를 헤맨다. 햇빛이라고는 데커드 스스로가 인조인간 레이첼과 함께 도피에 오르는 그때밖에 볼 수가 없다. 리들리 스코트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늘상 어둠 속이나 아니면 조명을 낮춘 실내에서 만든다.
낫은 그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든지 또는 그늘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든다. 이러한 그의 특징은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그의 첫 극영화 결투인에서도 이미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영화는 1801년과 1814년 사이에 끊임없이 결투를 벌였던 두 프랑스 장교의 이야기인데, 영화에서 결투는 아직 어둑한 새벽에 열린다. 그나마 마지막 결투는 어두운 곳간 안에서 일어나도록 꾸며놓았다. 공포영화 에일리언은 매우 밝은 조명 밑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영화를 끌고 나가는 근본 줄거리, 곧 외계의 위협은 어둠 속에서 환기 통로에서 자라난다. 블랙 레인의 주요 무대가 일본 오사카의 어두운 밤이었음도 기억하자. 이처럼 스코트 감독이 창조하는 어둠은 악몽과 같이 위협적이다. 늘 공포를 수반하고 있다. 그의 영화에서는 스크린의 어느 한 부분만 밝게 드러난다. 예컨대 에일리언에서는 헬멧에 달린 서치라이트가 괴물이 잠복하고 있는 어둠을 향해 한 줄기 빛을 내뿜고,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창문을 가린 블라인드 틈새로 거리의 네온 사인 불빛이 새어들어와 캄캄한 실내를 그나마 밝혀준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다른 부분은 더욱 어둡게 느껴지고 그만큼 더 섬뜩하고 위협적이다. 범인과 초인의 대비. 스코트 감독의 영화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빛과 어둠뿐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의 수준을 넘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살과 피로 이루어진 주인공의 견주, 주인공이 대결해야 할 상대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괴물들이다. 심지어 그 괴물들은 에일리언이나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렇듯이 외계에서 오기도 한다. 병적으로 결투를 즐기는 결투인의 주인공 가브리엘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의 화신에 가깝다. 배경의 남자의 살인마 벤서는 어둠의 사자라고 부를 만하다. 블레이드 러너의 인조인간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전투용 혹은 작업용 로봇이다. 빛과 어둠이 대비되어 어둠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듯이 범인과 초인이 대비되면 초인은 더욱 위협적이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창조된 이러한 위협은 그러나 스코트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 창조된 위협과 사뭇 다르다. 다른 작품들에서의 위협이란 일반적인 악마성에 의해 창조되지만 블레이드 러너의 인조인간들은 오직 그 창조주들에게만 위협적이다. 인조인간들은 그들을 창조한 과학자들에게 자신들을 창조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서 생명 그 자체를 요구하고 나선다. 여기에서 감독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대비시킨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창조주 편에 서서 일하는 데커드는 갈수록 자신의 일에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는 인조인간과 사랑에 빠진 그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조인간의 상대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그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바뀌고 만다. 그가 끝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인조인간의 자비 때문이었다. 피조물이었던 그 인조인간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창조주가 된 것이다. 상징의 의미. 스코트 감독의 영화는 상징들로 가득하다. 그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2000편 이상의 광고를 제작한 경력이 있는 그가 영화에서 상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그의 인생관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에게 있어서 세계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점이 그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영화 에일리언의 상징치고는 지나치게 직설적인 장치를 많이 해놓았다. 대개의 공포영화가 그렇듯이 에일리언에서도 성적인 상징이 많이 등장한다. 거대한 우주선 노스트로모의 대원들이 에일리언의 알들을 발견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그 입구는 영락없이 여성의 성기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의 가슴 속에서 기생하는 작은 에일리언은 남성의 성기처럼 생긴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는 인조인간의 명칭은 MUTHUR이다. 발음을 하면 그대로 mother, 엄마가 된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리플리가 에일리언을 제거하려고 하자 다른 대원들 모르게 지구의 본부로부터 에일리언을 채집해오라는 독자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인조인간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리플리에게 반항한다. 그러자 리플리는 엄마, 이 망할 어쩌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다. 리플리는 인조인간 MUTHUR에게 욕을 한 것이지만 우리 귀엔 엄마에게 참아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처럼 들린다. 여기에서도 흔히 있는 자식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성적이고 심리적인 장치가 이용되고 있는 장면은 아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 이제 안전하리라고 믿는 리플리가 플라스틱 관처럼 생긴 잠자리에 든다. 속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겨우 가리고 있는 채이다. 이때 갑작스레 에일리언 한 마리가 나타나 그녀를 덮친다. 강간범이 잠들어 있는 여자를 덮치는 장면 그대로이다. 두꺼운 우주복 속에 들어가서야 그녀도 관객도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똑같은 공상과학 영화이면서도 에일리언과 대조적으로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성적인 상징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창조와 피조물을 둘러싼 기독교적 모티브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식과 기억을 상징하는 눈의 모티브, 꿈과 희망을 나타내는 일각수의 이미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열린 공간, 닫힌 공간.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영화에서는 무대 장치가 가끔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블랙 레인은 기법상으로 보나 무대 장치로 보나 완벽한 영화임에는 틀림없지만 허약한 스토리가 그만큼 두드러져 보이고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주인공인 데커트보다 끊임없이 산성비가 내리는 스모그에 절어있는 로스앤젤레스 시가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인다. 에일리언의 노스트로모호도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코트 감독의 영화에서 배경이나 무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법은 없다. 그의 영화에서 완벽한 무대 장치는 철저하게 스토리에 봉사한다. 그의 무대 장치는 대개 닫혀진 공간으로서 작용하는데 이 닫혀진 공간이란 그 속에서 공포가 발생하거나 공포의 대상이 침입해오는 장소로서 주인공들에게만 닫혀있지 대결의 상대에게는 열려있는 공간이다. 이를테면 노스트로모호의 대원들에겐 우주선의 공간이 탈출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함정 같은 닫혀진 공간이지만 에일리언에겐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블레이드 러너의 쓰러져가는 아파트는 데커드에겐 함정일 수도 있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동시에 누구라도 출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의 열린 공간인 실외와 자연 풍경이 영화의 스토리에 봉사한 사례는 델마와 루이스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 이 영화는 어찌되었든 로드 무비이므로 자연 풍광이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맡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풍경, 곧 무대 장치는 스토리에 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대한 암석으로 가득 찬 황량한 서부, 끝없이 이어질 듯한 흙먼지 이는 도로는 주인공들이 소외감과 절망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보는 것에 대한 갈증, 빔 벤더스,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영화. 빔 벤더스의 영화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려 한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의미가 깊은 이야기이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려 하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란 그에게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벤더스의 모든 영화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도시의 알리스의 주인공인 기자 빈터의 여자친구는 나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 벤더스의 영화는 이 질문을 다룸으로써 도덕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로버트 엘트만 감독의 영화 내슈빌에 대한 비평문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영화는 인간에게 생을 열어주고 자유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영화를 통해 일관되게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기 때문에 그의 영화들은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이야기 서술 양식을 두루 탐색하는 하나의 거대한 로드 무비처럼 여겨진다. 그의 영화 속에서는 줄거리와 주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다음에 나올 영화의 주제가 미리 제시되기도 한다. 잘못된 동작의 비렐름은 마지막에 자신이 실패했음을 알아차리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브루노는 자신과 자신의 이야기와의 관련을 발견한다.
성공하지 못한 남자들 간의 우정에 관해 얘기했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와 미국인 친구 뒤에 나온 영화인 파리 텍사스에서는 한 여자와의 행복한 관계를 소망함으로써 주제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도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 천사가 인간이 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벤더스의 해답이며, 그것은 익숙한 상황을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 벤더스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들은 강렬한 욕구에 떠밀려 익숙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한다.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이건, 친구나 여자를 향한 욕구이건, 아니면 진실을 찾으려는 욕구이건, 거기에는 항상 명백한 출발점이 있다. 추록, 가출, 막다른 길에서의 탈출 등이 그러하다. 삶을 새로 정의 내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출발점은 갈수록 뚜렷해진다.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 미국인 친구의 액자공 요나단은 액자공으로부터 살인 청부업자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했고, 파리 텍사스의 트래비스는 사막에서 걸어나와 처음부터 다시 삶을 배워야만 했다. 베를린 천사의 시의 천사 다니엘은 심지어 새로운 삶을 위해 천사라는 실존 자체를 포기하고 새로운 실존 형식을 택했는데 바로 인간이다. 주인공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먼저 익숙했던 지역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살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인식하기를 새로 배우는 것, 보는 방법을 새로 배우는 것이 그들에겐 새로운 삶이다. 벤더스의 주인공들에게 익숙했던 영역을 떠나고 그의 영화들이 이 떠남을 다루는 로드무비라면, 영화의 무대는 자연스레 영역과 영역을 가르는 경계일 수밖에 없다. 이 공간의 경계는 하지만 시간의 경계이기도 하고 존재의 경계이기도 하다. 도시의 알리스의 필립은 고향을 찾아 떠나는데 그의 고향은 곧 과거를 의미한다. 파리 텍사스에서의 트래비스가 사막을 떠나 로스앤젤리스로 올 때 그는 과거를 찾아온 것이다.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다니엘이 베를린 장벽 위를 날아다닐 때 동서 베를린의 경계를 이루는 그 장벽은 천사와 인간이라는 존재 형식을 가르는 모티브로 작용하기도 한다. 수평 이동인 떠남이 벤더스의 영화에서 해내는 역할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수직 이동 또한 그의 영화에서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미국인 친구에서 주인공 요나단은 마피아 하나를 살해하기로 해놓고 정작 자신은 파리의 지하철에서 길을 잃는다. 길을 잃은 요나단은 계단의 위로 아래로 마구 헤맨다. 파리 텍사스에서 트래비스는 월트에게 아내 제인을 찾아 떠나겠다고 말을 한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거대한 광고 간판을 그리고 있는 높은 곳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물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야. 트래비스의 말처럼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려면 사람에겐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영상의 진실성. 삶을 새롭게 보고 배우는 것은 벤더스의 주인공들에게 맡겨진 임무이자 벤더스 스스로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는 감독의 임무란 사물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을 다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영상은 진실해야 한다. 그가 이 점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가 독일인이며 독일은 오랫동안 거짓을 전달하는 영상이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치의 선전 영화와 텔레비전 광고이다. 벤더스는 한 비평문에서 독일만큼 비양심적으로 영상과 언어를 다루는데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영상과 음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적고 있다. 도시의 알리스의 기자 필립은 미국의 비인간적인 텔레비전을 경험한다. 모든 영상은 광고에 전염되어 있고 거짓만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벤더스에게 보는 것이란 아무런 이데올로기적인 편향 없이 사물의 물리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카메라란 이 실상을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이야기를 서술해가는 펜은 더욱 아니다. 문제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며 명상적인 태도로 영상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것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가 사용하는 것이 락 음악이다. 카메라란 사물의 빈곤, 사물의 소멸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이다. 그 가운데서 사물의 순수한 움직임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다. 당구공의 움직임, 인간과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열차들, 이륙하는 비행기들은 이리하여 움직임, 변화를 가져오는 움직임, 곧 희망을 상징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이야기. 벤더스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창조한다. 진실한 영상을 찾아내는 것과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영상의 수집자 벤더스가 어떻게 영상의 화자로 변신하는가 하는 것이 때로는 그의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도시의 여름의 한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로 고민하고 도시의 알리스의 필립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 다 하지 못한다. 잘못된 동작의 비렐름은 작가가 되겠다고 고향을 떠나지만 순간의 인상들밖에 포착하지 못한다. 사물의 상태의 영화감독 먼로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촬영하다가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 그리고는 모든 훌륭한 이야기는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스스로도 죽음을 맞는다. 벤더스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하다. 그는 사건의 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데 더욱 힘을 쓴다. 미국인 친구는 몇 가지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이긴 하지만 범죄 영화라고는 볼 수 없다. 요컨대 요나단이 어떻게 살인하는지 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요나단이 무엇을 느끼는지 하는 것이 벤더스의 관심이다. 그는 인간의 행위 그 자체보다 내면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다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자 벤더슨은 이야기가 삶을 정돈하고 제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야기란 결국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단편적인 사실들을 정돈하는 것이므로 늘 거짓을 포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거짓을 피하기 위해서 벤더슨은 목표가 열려있도록 이야기를 구성한다. 사건이 지나치게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물들의 순수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인공이 자신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니면 아예 허구적인 이야기와 기록 영화식의 장면들을 결합해서 제시하기도 한다. 파리 텍사스에서는 사막과 시골 마을 그리고 도시의 인간 문명이 제시되고 베를린 천사의 시는 분단 베를린의 역사에서 나온 인간의 운명과 영상들의 모음 그 자체이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끝까지는 이야기 형식의 총집합이라고 할 만하다. 벤더스의 영화가 변화를 향해 열려 있음은 그의 이야기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리 영화였던 것이 가족 이야기로, 과학적 탐구에 관한 이야기가 세계 종말론으로, 범죄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로 변형을 거듭하면서 벤더스의 우주도 변화하고 있다. 그가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현실을 새로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벤더스의 눈, 그의 카메라는 지금 광고 간판 위에 있거나 승리의 여신상 위에 있거나 우주 밖에 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사물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가 이제 익숙해진 궤도에서 벗어나 다시 땅 위로 내려와서 우리 주위의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